아버지가 몇 년이나 더 사시겠어? 돈은 우리가 줄게. 유산 못 받았다고 삐지지 말고 이제라도 자식 도리 좀 해. 몸 모신다고 했잖아. 못 모셔? 9억 못 받은 게 억울해서 그러냐? 평생 무시당하고 유산 한 푼 못 받은 남편한테 치매 아버지를 모시라네요. 그것도 의무라면서요. 저는 남편한테 받은 녹음 파일을 3번 들었습니다. 3번째 들을 때는 손이 떨렸어요. 저는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평생 시댁 문제 하나 없이 살았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나 봐요.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애초에 문제를 만들 가족이 아니었으니까요. 결혼한 지 45년 시댁은 명절에도 안 갔습니다. 연락도 없었고 우리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 부부에겐 오히려 편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 남편이 돌아왔어요. 문 여는 소리가 평소랑 달랐습니다. 무겁고 느렸어요. 불 켜니까 남편 얼굴이 하얗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여보, 녹음 들어봐.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시작됐다는 걸요. 남편의 형, 그러니까 시댁 큰아들이 한 달 전 갑자기 연락했습니다. 딱 그 한마디였어요. 남편은 불길하다고 했지만 무시할 순 없었죠. 어쨌든 아버지 얘기였으니까요. 그리고 돌아온 남편이 틀어준 녹음 속엔 우리 부부가 평생 듣기 싫었던 단어들이 죄다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 속 목소리였습니다. 치매 초기래. 아버지가 너네가 모셔. 유산 못 받은 거 억울해? 그래도 자식이잖아.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손에 쥔 컵이 깨질 것 같았어요. 분노보단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 부부는 45년 동안 한 푼도 받은 적 없습니다. 아버님 돈은커녕 관심조차 받아본 적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병수발 떠맡으라고요? 녹음 파일 속 큰형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명령조였어요. 마치 우리 부부가 뭔가 빚이라도 진 것처럼 말하더군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옆에서 남편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부부는 늙어서까지 이런 걸 겪어야 하나,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차별받으며 자랐습니다. 제가 시집 오기 전부터 그랬다고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큰아들한테만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옷, 학원비, 용돈, 관심, 사랑. 형 체면 깎일까봐 둘째는 대학도 반대했어요. 남편은 등록금 한 푼 못 받고 공사판에서 벽돌 나르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스스로 대학을 나왔습니다. 졸업할 때쯤 아버지가 한마디 했대요. 형 사는 동네에서 취직하지 마. 형, 체면 깎인다. 남편은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부모한테 정이란 게 남아나질 않았대요. 저는 그 얘기를 결혼 전에 들었지만 실감하진 못했습니다. 그냥 형제끼리 사이가 안 좋은가 보다 했죠. 그런데 결혼 준비하면서 제가 직접 겪었습니다. 예물 장만하려고 시댁에 인사 갔을 때였어요. 시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네 결혼도 안 했는데 동생이 먼저 하면 집안 망신이다. 옆에서 큰아들은 비웃듯 웃더군요. 저한테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제가 가져간 선물도 확인도 안 하고 한쪽에 내던지더라고요. 누가 이런 거 달라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말했습니다. 결혼식에 우리 부모 초대 안 할 거야. 저는 놀랐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런 사람들이 결혼식에 와서 뭘 하겠어요. 축하는커녕 흉이나 볼 게 뻔했으니까요. 결혼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친구들만 왔고 시댁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은 그날 웃었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결혼 후 몇 년 지나 남편이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시아버지가 재산 9억을 큰아들한테 전부 상속했다는 걸요. 명예 이전부터 통장까지 싹 다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남편한테는 한 푼도,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 얘기 듣고도 담담했습니다. 알았어. 이제 완전히 남이네.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는 시댁과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명절도 제사도 아무것도 안 갔어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문제가 없으니까 평온했죠.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큰형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안 좋다.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만나자. 남편은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 얘기라 거절하지 못했어요. 저는 불길했습니다. 당신, 조심해요. 저 사람들 믿으면 안 돼. 남편은 고개만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녁 6시에 나간 남편이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녹음 들어봐. 남편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미리 녹음 기능을 켜놨대요. 큰형이 뭔 소리를 할지 예상했다면서요. 저는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인사 소리만 들렸어요. 형제끼리 어색하게 하는 목소리. 그러다 갑자기 큰형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초기 진단받으셨어. 남편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그게 무슨... 아내는 감당을 못해? 태국 사람이라 한국 음식도 못 만들고 말도 아직 서툴잖아. 큰형의 아내는 태국 사람입니다. 몇 년 전 재혼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 목소리가 딱딱해졌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모셔야지. 그 한마디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녹음 속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자 큰형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가는 건 싫어하실 거야. 너희한테 가는 게 낫지. 형,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버지가 몇 년이나 더 사시겠어. 돈은 우리가 줄게. 유산 못 받았다고 삐지지 말고 이제라도 자식 도리 좀 해. 그 순간 저는 이어폰을 빼고 싶었습니다. 더는 못 듣겠더라고요. 하지만 참고 끝까지 들었어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나 집에 갈게. 야! 끝까지 들어. 이게 이 의무야. 의무? 무슨 의무?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날 밤 녹음을 3번 들었습니다. 들을수록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틀 뒤 큰형이 또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모시는 거 당연한 거다. 동생으로서 책임 안 지냐? 남편은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당신, 절대 흔들리지 마요. 알아. 근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 그 주말 큰형이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막 눌렀어요. 남편이 문을 열었습니다. 형, 왜 이래? 아버지 모시는 거 결정했냐? 몸 모신다고 했잖아. 못 모셔. 9억 못 받은 게 억울해서 그러냐? 그 말에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산으로 9억이나 받은 형이 책임지는 게 맞잖아. 아버지가 너한테 가기 원하신다니까.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는 평생 나한테 관심도 없었어. 큰형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너 대학 다닐 때 누가 밥 먹여줬냐? 집에서 잤잖아. 그것도 은혜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나가 소리쳤어요. 밥 먹여준 게 은혜예요. 부모가 자식 밥 먹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큰형이 저를 흘겨봤습니다. 재수 씨는 가만히 있으세요. 형제 얘기니까요. 우리 남편 인생을 형제 얘기로 정리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뭘 해줬는데요? 집에서 재워줬잖아요. 재운 게 은혜예요. 그럼 등록금은요? 형은 대학 등록금 다 대주고 9억까지 줬으면서 우리 남편한텐 뭐 해줬는데요? 큰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돌아서며 한마디 던졌어요. 좋아. 나중에 후회하지 마.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식도 오지 마. 남편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갈 거야. 걱정 마.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남편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뭐가 미안해요. 당신 잘못 없어요. 근데 불안해. 또 올 것 같아. 저도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포기를 모르거든요. 남편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심한 듯 말했어요. 이사 가자. 뭐라고요? 번호도 바꾸고 이사 가자. 안 그러면 계속 이럴 거야. 저는 놀랐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좋아요. 가요. 멀리 가요.
남편은 그날부터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번호도 바로 바꿨어요. 큰형이 다시 연락 오면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뒤 집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도 큰형의 태국인 아내인 것 같았어요. 어눌한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많이 아파요. 좀 와주세요. 남편이 받아서 짧게 말했습니다. 못 갑니다. 왜요? 아버님인데요. 저는 아버지한테 아들 대접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아버님이잖아요. 9억 받은 사람이 책임지세요. 남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 손을 잡아줬습니다. 잘했어요. 근데 마음이 편하진 않아. 당연하죠. 그래도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푹 잤어요. 다음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형한테 마지막 문자 하나 보낼게.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형, 나는 평생 자식 대접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 자식 도리도 없어. 치매든 중풍이든 절대 못 모셔. 요양원이든 간병인이든 형네 집안 문제는 형이 책임져. 9억 받은 사람이 해결해. 나한텐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문자를 보내고 남편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자랑스러웠어요. 드디어 선을 그었구나. 일주일 동안 조용했습니다. 큰형네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어요. 남편은 안도하면서도 불안해했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집 앞에서 차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창문을 열어봤어요. 큰형 차였습니다. 또 왔네. 남편은 문을 잠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초인종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소리가 멎었어요.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보냈다. 요양원 비용 반 내라. 남편은 쪽지를 구겨서 버렸습니다. 반은 무슨 9억이 있으면서. 저는 남편이 걱정됐습니다. 겉으론 단단해 보여도 속으론 많이 힘들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당신, 괜찮아요? 괜찮아.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하지만 남편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 옆에 누워 물었어요. 후회돼요? 아니, 후회는 안 해. 근데 마음이 복잡해. 당연하죠. 아무리 미웠어도 아버진 아버지니까. 아니야. 아버지가 미운 게 아니라 내 인생이 허무해. 남편은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인정받으려고 애썼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나한텐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어요. 고마워. 그날 밤 남편은 제 어깨에 기대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아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큰형한테서 더 이상 연락은 없었어요. 남편도 조금씩 마음을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사 안 가도 될 것 같아. 왜요? 마음 바뀐 거예요? 아니, 이제 확실히 끝난 것 같아서. 도망칠 필요 없어. 저는 남편이 대견했습니다. 이젠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우리 여기서 살아요. 어차피 우리 집인데 왜 우리가 떠나야 해? 안 그래? 남편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걷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야 알았어. 뭐요? 가족은 선택하는 거더라. 피로 연결됐다고 가족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서로를 선택한 거잖아요. 응, 그게 진짜 가족이지.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집에 돌아와 차를 마시는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아니요. 하나도 안 잘못했어요. 근데 가끔 생각해.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외로우시진 않을까? 당신이 챙길 일은 아니에요. 9억 받은 사람이 챙겨야죠.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남편이 자책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남편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며칠 뒤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응. 제주도든 강원도든 그냥 우리 둘이. 좋아요. 가요. 우리는 오랜만에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남편이 웃었어요. 늦게 배웠지만 이제야 알았어. 가족은 선택하는 거더라.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우리 가족이에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제 우리는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지키는 거니까요.